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해결될 듯도 보였던 그리스 사태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구제금융 받았던 돈을 갚아야 해서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채권단인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 등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협상은 결렬이 됐고요. 그리스는 국민투표를 선언을 했는데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낼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막고 또 유로존에서도 탈퇴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오늘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키워서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른 부담도 덜고 또 수출 시장도 뚫기 위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애쓰고 있습니다.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직 생활을 대부분 농정에 바친 전문가인데요. 오늘 생생경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그리스 사태 때문에 시장은 좀 부담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끝났나요? 결국 그대로 끝났습니다. 결국 보게 되니까 코스피 쪽은 29.77포인트가 빠졌어요. 2060선에서 끝났고, 네. 코스닥은 17.46포인트가 빠져서 733으로 끝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문제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중국이 또 오늘도 장중에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그 부분도 역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나마 개인 기관이 사들어오면서 낙폭을 조금 줄이는 데 끝난 걸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와 함께 중국 증시도 많이 내리면서 부담을 줬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은 주말에 또 기준금리 내리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이제 기준금리하고 지불요금을 같이 내렸는데요. 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벌써 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지난 그렇죠. 11월 달부터 세 번째인데 네. 이제는 이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내린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내려도 별로 시장에 효과가 없다. 그리고 지금 결국 세 번이나 내렸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통화 하나 조치 거의 마무리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더 이상 나올 거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 자체가 오히려 중국 시장이 더 안 좋을 것이고 안 좋은 부분을 해결하는 데는 좀 미미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또 유럽장 열리고 미국장 열리고 다시 또 내일 우리장 열리고 그럴 텐데 네. 아테네 증시야 휴장을 하지만은 이 장들은 다 열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보는 시각이 두 가지 나누기 때문에 예. 딱히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사실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하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네. 똑같은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7월 5일 날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국민투표 자체에서 대부분의 의견 자체는 이미 찬성이 나올 것이다. 즉 채권단 의견이 통과가 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 정부가 고집을 피웠던 걸 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예. 정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프라스 총리 정권 자체가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네. 그럼 재협상이 이루어질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거의 한 20일 한 20일 정도 걸린다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만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건 지난번 1차 사태 때는
채권을 가진 쪽이 여러 가지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그래서 여러 유럽 국가들로 좀 이게 파급이 확산될 걸 우려했었는데 지금은 좀 단일화되어 있다고 봐요. 단일화는 아니지만 집중돼 있죠. IMF하고 ECB하고 몇몇 개 단축돼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후폭풍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IMF나 유럽 중앙은행 돈을 못 갚아도 디폴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리한다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가 아니라 채무 불량한 쪽으로 보고 네.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결론적으로는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만큼 큰 파장은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시장 빠진 폭 자체가 지난 주말에 우리가 쉬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일단 보고요. 이제 중요한 건 내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사실 없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예. 종목들이 빠졌는데 이제 개별 종목군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동안 인구에 회자됐던 뭐 내추럴 엔더텍 같은 네. 경우가 뭐 이틀 연속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강한 게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역시나 오늘도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하게 눈에 띄는 종목들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좀 하락폭을 많이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뭐 현대모비스 정도가 좀 올라갔다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 뭐 마이크론 때문에 좀 하락폭을 좀 크게 가져갔던 SK 하이닉스 정도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 정도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뭐 그리스도 그렇고 굵직한 뉴스들이 참 많네요. 아주 시끄러운 하루 한 주의 시작입니다. 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가 드디어 출범을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약자가 AIIB 발음도 네. 좀 어려운데요. 가장 특이한 건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제 협정문이 체결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참석을 해서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몇 개 나라가 참여를 했나요? 57개국이 창립 현국으로 참여를 했고요. 꽤 많네요. 네, 꽤 많습니다. 이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꽤 많이 들어왔고요. 예. 이 중에 한국은 지분율 3.81%, 투표권으로 따지면 3.5%가 되고 이거는 이 참여 국가 중에 5위에 해당하는 꽤 괜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체 자본금이 얼마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 거죠? 1,000억 달러 규모로 일단 시작은 하고요. 네. 지금 한국에 배정된 자본금은 37억 4천만 달러인데 실제 당장 내야 될 납입 금액은 7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가국 중에 10개국 이상 또 지분율로 따졌을 적에 50% 이상이 각국에 돌아가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 비준 절차가 내년 말까지 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출범은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실질적인 출범. 그러니까 돈을 네. 정부 재원을 이제 지출해야 되는 거니까 네. 국회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5번째로 지분이 많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중국이 제일 지분 많을 것 같고요. 주도하는 국가가 중국이어서 중국 예. 지분율이 30.34%로 가장 많고요. 3분의 1. 예. 네, 인도가 8.52, 러시아가 6.6, 독일이 4.57. 그 뒤를 이어서 한국이 5위입니다. 또 그 밖의 나라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이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데 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범아시아로 따졌을 적에 호주, 인도네시아, 터키, 사우디, 이란, 태국 이런 순으로 이 지분율이 나눠져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국가들도 이 지분을 참여하겠다고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독일 외에도 프랑스,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이 아시아 국가가 아니면서 지분을 많이 확보한 국가들입니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 예. 아시아 쪽이 계속 개발이 될 건 그렇죠. 예상 때문에 네. 미리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한대요? ADB가 있기 때문에 AIB에 뭐 가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표면상으로는 AIIB의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 담보가 필요하다. 이런 담보가 없다면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눈치를 좀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이런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함께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중국이 주도하는 이런 그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요? 북한은 약간 자격이 미달입니다. 오. AIIB에 참여를 하려면 ABRD나 ADB 같은 기존에 다른 금융 관련 국제기구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참여가 안 돼 있고요. 그렇군요. 북한의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재정 또 이 자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참여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이 나라로 취급을 안 하니까 네. 왠지 안 됐을 것 같은데. 주요 국가 중에는 말씀드린 게 지금 대만도 그렇고요. 네. 미국도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하고 이렇게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참여를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정부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어떨지 좀 짚어주세요. 이게 인프라 투자라고 이제 이름이 딱 박혀 있는데요. 매년 7,300억 달러. 2020년까지 단기간의 예상이긴 한데 이 정도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네. 이게 약간 과장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뭐 절반만 하더라도 꽤 상당한 규모이고요. 생각해보면 아시아 국가들 중에 건설이나 토목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네. 일본이 이미 참여를 못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한국의 이 AIIB에서 하는 이 투자에 한국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꽤 클 것이다라는 전망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또 그걸 통해서 네. 자신들의 인프라도 많이 구축을 하게 될 것이고. 뭐 많이들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 예. 1대1로라는 네. 정책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이런 지역을 해상, 육상으로 다 연결하겠다는 그 뉴 실크로드 전략을 지금 중국이 발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예. 이 사업에 이 AIIB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기서 한국 기업들이 꽤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에 회원국으로 참여해서 자기네가 투자는 못하지만 네. 우리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지원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회원국의 3분의 2가 동의를 한다면 개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네. 이 조항을 따지면 북한에 대한 투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조금 현실적으로는 다른 지역 먼저 하고 좀 후순위로 밀리겠죠. 근데 네. 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AIIB가 앞으로 몇 차례 또 증자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더 네. 늘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는 북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남북 경협도 이쪽을 통해서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나라들이 이렇게 블록으로 많이 묶이네요. 이건 이제 투자 은행이고 FTA로 묶이고 뭐 TPP로 묶이고 예. 서로 이렇게 그 세력 다툼 같은 것들도 많이 좀 지켜보면서 참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다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계산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니까 네. 뭐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네. 우리 당국자들의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분율이 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 투자했을 때 수익 남기면은 비과세가 됐다가 어느 순간 또 과세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또 비과세 혜택이 부활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 비과세 혜택을 주었다가 이제 올해 다시 이 비과세 해외 펀드를 내놓겠다고 오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예고를 했는데요. 관련 법 개정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쯤이나 아니면 늦으면 내년 초 정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째서 비과세 혜택을 다시 활성화하는 거죠? 뭐 대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아무래도 환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면 원화가 좀 약세로 돌아설 수 있고 네. 한국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가입해 있는 해외 펀드가 아니라 앞으로 가입할 펀드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죠.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받아지는 거고요. 네. 1인당 가입 한도는 3천만 원이고요. 2년 동안 1인당 3천만 원 내로 가입이 되고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네. 이 펀드가 이제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매매 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이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2007년에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은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였는데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렸거든요. 예. 그래서 펀드에서 손실을 봤는데 환율로 이익을 보면 손실 보고 세금도 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근데 한도가 3천만 원이어서 거액 자산가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아닐 것 같고 또 이자 소득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과세가 되는 네. 것은 또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인터넷으로 보험 가입하면은 왠지 좀 더 싸게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요. 네. 이 암보험에 대해서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이 45개 있는데요. 네. 그중에 40개가 이 온라인으로 팔거나 설계사를 통해서 팔거나 똑같은 값을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인건비가 줄어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이게 이 온라인 보험이라는 건 당연히 지금 인건비, 그러니까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할 경우에는 설계사 수당이라든가 점포 운영비 이런 비용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네. 더 비싸다라는 게 이제 거의 상식처럼 돼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팔면서도 똑같이 판다는 거는 그 수당으로 나가야 될 비용을 보험사가 이익으로 챙기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의심이 됩니다. 그렇군요. 눈속임이네요. 금융당국에서는 예. 이게 보험료가 자율화됐기 때문에 이걸 네.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좋은 보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자작나무 숲과 광활한 바이카로수. 시베리아의 여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 곡은 꼭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네,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있고요. DDP에서 열리고 있는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립니다. 그리고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있는데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에 0945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라일이 엄마 SS의 쉬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경의선 숲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인데요. 시민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저는 성남에서 왔습니다. 여기 경의선 숲길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인터넷으로 이색 데이트 장소를 검색하다가 알게 돼서 같이 데이트 왔습니다. 확실히 홍대 하면은 그 주변에 좀 시끄럽고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좀 더 가족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해서 되게 좋은데요. 네. 우려되는 점은 아무래도 또 젊은이들이 이쪽을 많이 알아서 좀 더 더럽히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좀 우려됩니다. 네, 그럼 시민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살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저는 연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너무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잔디밭에 앉아서. 무슨 공사하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와보니까 잔디도 막 되게 잘 깔려 있고 사람들 막 오순도순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상인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여기서 장사를 하셨던 거예요? 1985년, 만 30년이죠. 그러면 여기 이 동네에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세요? 기존에 계시던 분들 말고 다 전부 다 좀 타지 분들. 안 그러면 또 젊은 층이 많이 오죠. 이제 홍대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거리가 좀 깨끗해졌고요. 사람도 왕래가 많아졌고 뭐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 주변 부동산이나 이런 시세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월세 이런 것도 영향이 좀 끼치나요, 요새는? 그거야 뭐 여기 말고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좋아지다 보면은 뭐 그렇게 올라가겠죠. 예, 옛날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 몇십 배죠. 기대되는 점은 이동 인구가 많으니까 좀 더 장사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려되는 점은 이 앞에가 공원이다 보니까 고성방가라든가 그런 면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경의선 숲길 현장이었습니다. 기록을 만들다. 150만의 신뢰로 기회를 만들다. 1.5% 금리 혜택으로 더 크게. 르노 삼성자동차 150만 대 판매 기념 1.5% 혜택. 6월 SM357 QM5 모두 누려보세요. 36개월 할부 기준.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자동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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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된다. 당신의 안심과 당신의 희망을 위해 LIG 손해보험이 KB금융그룹의 가족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의 새 이름 KB손해보험.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건 장기적 전망을 가진 대신 하우스 뷰뿐입니다. 다시 한번 조언합니다. 2015년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 대신증권.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재수 사장이 본 우리 농산물 시장의 미래는입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재수 사장님입니다. 한중 FTA를 비롯해서 각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으면서 우리 농산물 시장이 위기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국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수 사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장님 이력을 보면은 꾸준하게 한 길을 걸어오셨더라고요. 농수산 시장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이력이시던데요. 예, 뭐 실무자 때부터 30년 넘게 정부에서 근무를 했고, 네. 이제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공기업에서도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수출, 유통, 식품, 수급 이런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기제가 도입이 2007년에 된 이후에 처음으로 연임된 기관장이라는 칭호도 얻고 계신데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으셨는데 언제나 이렇게 좀 모범생처럼 살아오신 건가요?
예, 뭐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우리 네. 이 현안이 네. 본격적인 개방화가 되고 또 국내 농업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기후 변화도 다가오고 전방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가 맡고 있는 그 우리 AT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해라는 메시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임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 저희들이 이번 그 공공기관 그 평가에서 네. 116개 공공기관 중에서 뭐 S등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A를 저희들이 네. 받게 되었고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원도 해 주셨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기 때문에 점수를 받으셨겠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작년에 이제 본사를 나주로 옮기셨잖아요, 전라남도. 예. 저희 그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가 나주 혁신도시로 간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라든지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네. 이런 농업 관련 기관들이 다 한 이렇게 곳에. 나주로 예. 가 있고 농촌진흥청은 전주로 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 전남 전북 이 일대를 소위 말하는 그 푸드밸리, 네. 한국형 푸드밸리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전남이 농산물 생산이 1위 품목이 14개, 네. 수산물은 35개 품목이 전국 1위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농업과 업 또는 식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바로 교류 협력을 하고 연계를 해서 이전의 어떤 본래의 이전의 목적과 성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기관이 저희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네. 수매 비축을 한다든지 또는 수출을 한다든지 네. 하는 이런 업무를 지역의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할 수 네. 있고 저희들이 직접 잘나는 뭐 나주배 판매 촉진 예. 활동도 하고 수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또 이번에 네. 저희들이 그 2013년도 공기업 평가를 받으면서 나주에 이전해가 있는 16개 기관 가운데서 유일하게 A를 받은 기관이 네. 저희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주변에 네. 나주 혁신도시의 명예를 우리 AT가 크게 더 높였다. 네.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엔 자신감을 많이 드러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또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안으로 받아들여야 될 게 한중 자유무역 협정 FTA에 이어서 이제 계속 그냥 다 FTA로 묶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벨트로 묶이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농수산식품도 글로벌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농식품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고 또 네.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저는 그 FTA가 그야말로 이제는 52개국 또 15건의 FTA가 체결되고 전방위로 네.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저는 그 이제는 과거의 지역을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나라끼리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다.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통관이라든지 통상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관점을 넘어서 이제는 자유무역 협정이라 하는 것이 네. 어떤 국가의 미래 전략이고 또는 다양한 외교나 안보나 이런 목적도 같이 있다고 저는 그렇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중 FTA라 하는 것도 이제는 트레이드 측면의 즉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측면의 어떤 양과 또는 뭐 후생 정대 효과 이런 측면을 넘어서서 네. 우리 국가의 미래 또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다가오는 남북 통일 시대 대비 이런 목적도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우리 농업 분야는 뭐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네. 또 많은 품목이 또 어떤 유사하고 식생활 관습도 유사하다. 또 중국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아주 3배, 4배 정도의 아주 네. 싼 값으로 경쟁되니까 그런 분야에서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런 우려를 계속 우려를 우리가 담고 있어도 안 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한중 FTA 협상을 하면서도 농업 분야의 어떤 품목에서 소위 말하는 많은 개방을 하지 않았다. 문을 많이 열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의 품목을 초민간 품목 네. 또는 민간 품목으로 분류를 해서 현재 체제를 거의 유지를 해놨고 나머지 품목들을 뭐 아주 장기에 네. 거쳐서 이렇게 관세를 감축하는 그런 구조로 해놨기 때문에
당장에는 타격이 크게는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을 배서 우리가 충격이 단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적을지 몰라도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예. 대비를 잘 해나가자. 생산 기반부터 기반을 안정적으로 하고 이제는 농업도 네. 국내 농업과 수출 농업 투 트랙으로 가는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 국내에서도요? 예. 예. 국내도 이제는 국내 수요자를 위한 농산물 생산에서만 머물지 말고 네. 이제 해외 수출도 해야 되고 가까운 나라의 소비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이 발달돼서 생산이 굉장히 네. 과잉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농업인 소득 증대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목적으로만 하지 말고 수출 네. 농업 시대도 이제는 굉장히 큰 축이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중국의 값싼 농수산물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만 걱정할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굉장히 품질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품을 그쪽에 또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수출 농업의 핵심이고 중국에 아시다시피 중국이 14억 가까운 인구를 네. 가진 나라고 식품 시장의 규모도 약 9,500억 달러, 약 1조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우리 돈으로 예. 하면 약 1,200조 원 가까이가 되는 시장이다. 네. 그래서 이런 식품 시장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수요에 알맞는 다양한 식품을 공급을 하자. 네. 즉 농산물, 1차 농산물만 생각하지 말고 1차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어떤 재가공 수출 구조의 농산업으로 바꿔나가는 네. 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할 것 같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단순한 1차 농산물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는다. 반대해서 될 일이 예.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잘 가공해서 수출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세계 제2위의 그 수출 국가가 네덜란드인데 네. 면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은 약 900억 불 정도를 수출하면은 750억 불 정도를 수입을 해서 수출한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 수출하기 때문에 네. 그런 우리도 수입이 불가피하다면은 예. 그것을 좀 가공을 하든지 다양한 형태로 변형을 해서 수출하는 구조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는 중국의 정말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알리바바. 예. 여기에 B2B 기업 간의 한국 식품 전용관을 세웠고요. 만들었고 또 한 달 전에 보면은 티몰, 알리바바 내에 있는 티몰에도 한국 전용관이 개설이 됐던데 이게 또 하나의 판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워낙 큰 나라고 네. 넓은 시장이다 보니까 물류 시스템이라는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오프라인상에서 우리 청도, 네. 청도에다가 우리 그 한국 식품 전진 기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공을 해놓고 14,500제곱미터. 쉽게 우리 평소로 하면 약 한 4,500평 정도의 규모로 지금 설립이 거의 된 상태인가요? 거의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네. 정식 개장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이 가까운 지역에 우리 식품의 중국 내 거점 기지를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청두에 있는 AT센터라고 보면 되겠군요. 청도 AT센터라고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수출업자나 식품업자들이 중국 본토 내에 우리의 어떤 전진기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 1년 반에 걸쳐서 완공을 해놓았습니다. 조만간 정식으로 네. 개장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오프라인상의 어떤 그런 기지를 넘어서서 온라인상으로 예. 사이버 거래나 홈쇼핑이나 다양한 그런 측면의 인터넷 거래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역점을 두고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알리바바 그룹하고 네. 한국 식품 전용관을 B2B 차원에서 예. 설정을 했고 네.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쌓아서 이번 5월 달에는 우리 B2C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티몰이라고 네. 해서 중국의 일반 소비자들이 거죠. 직접적으로 예. 한국 상품, 예. 식품뿐만 아니라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개통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온라인상의 구매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정말 네. 이제 직구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식품 업체들 중심으로 협의회도 만들고 네. 온라인상 거래 기지도 만들고 전용관도 만들고 다양한 형태로 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전용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규격화되고 표준화되고 예.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안정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죠. 다른 공산품과는 틀리게 네. 농산물은 그야말로 변질되기도 쉽고 네. 부패하기도 쉽기 때문에 정말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고급 농식품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체제를 우리 스스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 어떤 콜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갖춰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그 물류센터 안에는 네. 냉장 시설도 갖춰져 있고 네. 여러 가지 형태로 해놓았는데 우선은 그 운영 상황을 잘 모니터링 해보고 예. 그다음에 2단계나 3단계로 내륙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게 좀 우리 식품에 대한 선호를 줄이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어떤 네. 식관습이나 습관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 예를 들면은 김치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는 그야말로 김치를 우리의 어떤 종주국이라 하고 다양한 형태로 300가지가 넘는 김치를 우리가 소비를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것을 위생 기준이 좀 까다로워요. 우리 김치가 수출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과거에는 수출이 좀 됐는데 중국이 자국의 어떤 국내 기준을 적용해서 예. 예를 들어서 100g당의 대장균 수가 30마리 이하로 나와야 된다. 아주 근데 까다로운 기준입니다. 발효식품인데. 그래서 예. 저희들 생각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설사 초기에 뭐 이런 그런 일부 대장균이 있다 하더라도 유익한 유산균이 나와서 네. 다 이렇게 죽인다. 예.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막 안심하고 하고 먹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국 현행법에는 현행 법령과 규정에는 그걸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국 보호를 예, 하는 건가요?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네. 자국 보호 목적도 있고 중국 내 식관습은 이렇다라고 네. 되어 있고 우리 김치와 또 같지가 않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해서 이제 중국에서 그 규정을 고치도록 이제 협의가 되었고 네. 아마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의 일본에만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치 같은 경우에. 예, 과거에 뭐 1억 불을 넘게 수출을 했고 예. 지난해 8,400만 불 수출했는데 네. 거의 90% 이상이 일본 수출입니다. 일본 수출인데 예. 그래서 이제 수입은 그 대신 거의 뭐 95%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형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은 하고 왜 수출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중국 정부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좀 시장을 뚫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강구를 해봐야 되겠군요. 예, 저희들이 뭐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도 네. 이런 불합리한 기준이 있다고 해서 예. 이 제기를 많이 했고 또 다양한 판매 행사나 홍보 행사 또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이것이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예. 해서 이 제기를 했는데 중국에서 받아들여져서 상당 부분 이렇게 고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국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생각이 났는데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을 올 초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슬람 식품 시장 보통 우리가 할랄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좀 수출해보자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좀 승산이 있는 게임인가요? 예,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슬람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좀 많은. 그렇죠. 예. 구주권이라든지 뭐 미주권에 비하면 이슬람권에 대해서 많은 예. 정보나 자료도 없고 이렇게 노하우도 많이 없었는데 사실은 18억이 넘는 전 세계 인구의 25%가 이슬람 인구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예, 72억에 18억이니까 약 25% 정도 되고 예. 또 식품 시장 규모도 2012년 기준으로 1조 800억 달러 이것도 약 1200조 가까이 되는 1200조 원 정도는 큰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의 맞먹는 네. 그런 규모인데 네. 그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노력이 좀 부족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도 일부 품목 뭐 햇반이나 라면이나 이런 것은 중동 시장에도 나가고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이것을 우리 식품 시장으로 생각하고 수출 노력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3월 달에 대통령께서 중동 방문하시고 오셔서 많은 협정 MOU도 맺으시고 해서 네. 우리 수출 기반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AT가 중동 UAE의 아부다비에다가 네. 지사를 지금 설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사람은 이미 가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중동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이라 하는 것이 할랄이라는 잘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이슬람권 인정하는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뭐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꺼리는 것들만 좀 제하면 되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뭐 돼지나 네. 뭐 그런 동물을 예를 들어서 하고 알코올 음료나 알코올류 뭐 그런 거 그다음 도축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제약이 좀 있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뭐 까다로운 시장만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있고 특별반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할랄 인정 기준을 교차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즉 한국 내에서도 어떤 이슬람권 국가와 바로 할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실제로 말레이시아하고는 이것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할랄 그 시스템을 자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서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인도네시아의 할랄 시스템을 인정하는 기관은 무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와 협력을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전 세계를 상대로 이 할랄 식품에 대한 시장 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랄 식품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걸 좀 알리기 위한 행사라든지 뭐 캠페인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현지에 판매 촉진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현지의 전시회에 참여한다든지 박람회에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노력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는 이렇게 시장을 개척해 놓았는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뭐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할랄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농업과 뭐 이 농수산업에 대한 이해가 적으면은 하시지 못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정으로서는 정말 40년 가까이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이쪽에 몸담으신 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얻으신 어떤, 철학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농업이 생산 부문부터 시작해서 생산 이후 부분 유통과 가공과 저장과 수출, 식품 안전 뭐 여러 가지 이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 농업은 생산 부족 시대, 정말 생산 부족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정책과 제도와 조직이라든지 이 영향이 생산 정대에 모여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생산 이후에 유통이나 가공이나 식품 안전이나 뭐 수출, 수입 이런 쪽으로 소비자들이 관심도 많이 흘러가 있고 정책의 역점도 그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여건 변화에 알맞게 대응 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더군다나 지금 기후 변화나 기상 이변으로 한쪽에서는 남고 한쪽에서는 모자라고. 예, 맞아요. 재배 적지가 이제 전방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질병과 재해가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우리의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고 우리가 통솔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로 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전방위로 자유화, 개방화가 시장이 다 열려 있으니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은 열려져 있고 해서 굉장히 농정 여건이 어렵고 힘든 위치에 와 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수요는 점점 더 높아지고 까다로워지고 다양해진다. 이런 점에 대응한 체제를 제대로 갖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도 세우면서 동시에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정 생산 기반을 갖춰 나가겠지만 당장에 배추값이 올라가고 양파값이 올라가는 데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세워야 되는 그런 그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대책을 잘 세워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미흡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질적인 경쟁력 키우기가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오랜 시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의 김재수 사장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뭐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화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고마워요. 친절한 정훈 씨. 정말 고마운 사람이니까.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주스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홈메이드 휴롬 주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여보, 우리 집 우편번호가 뭐였지? 인터넷 찾아봐요. 아, 우편번호는 매번 찾아야 되니 참. 이제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니까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8월 1일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뀝니다. 새 우편번호는 인터넷 우체국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경의 신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옵니다.